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혁명 이전 1세기 동안의 잉글랜드의 상층 계급들의 특성과 젠트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인 요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토지 보유 체계의 변모 과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토지 보유 체계의 변모 과정에 대해 그 유명한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 3권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견해를 남겼습니다. 지대가 화폐지대의 형태를 띠고 그에 따라 지대를 지불하는 농민과 지주 사이의 관계가 계약으로 고정된 관계가 되자마자 자본가들에 대한 토지의 임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자본가들은 그때까지 농촌의 한계들을 벗어나 있었으나 이제 도시에서 얻은 자본을 농촌과 농업으로 이전시켰으며 그와 함께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이 발달했다. 즉 어떤 상품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리고 오직 잉여 가치를 수치하는 수단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형태는 봉건적 생활 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으로의 이행기에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들에서만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농업에서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힘으로서 자본이 출현하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생산 부문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처음에 농업 자체가 아니라 목축, 특히 목양과 같은 생산 부문들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목양의 주요 생산물, 즉 양모는 산업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늘 시장 가격이 생산가를 훨씬 초과했고 이 초과 부분은 나중에 가서야 안정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16세기 동안 그러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 보유 체계의 변모가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16세기 후반에 점점 더 유럽 세계 경제의 중심부 지역이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서 교역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럽 세계 경제에서의 경제적 위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럽 세계 경제의 중심부 지역인 잉글랜드에서는 토지의 양도가 완전히 자유로운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지주 계급들에게 이득이 되었던 반면 유럽 세계 경제의 주변부 지역인 폴란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은 지주계급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을 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완전히 양도 가능한 대상이 되고 상품 판매가 농업 생산의 주요한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봉건적인 토지 보유 체계를 제거해야 하고 농민 농장주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끈질기게 토지에 집착하고 자본주의적인 단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보다 다른 목적을 위해 한계적인 생산활동에 관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농민을 보유지로부터 축출하고 그들의 토지를 직영지에 통합하는 것. 둘째, 농민들로부터 제한된 임대료를 받고 평생 보유권을 박탈하는 것. 셋째, 농민들의 공동 사용권을 잠식하는 것. 실제로 16세기 후반에 잉글랜드에서는 계약 갱신권이 없이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의 보유권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은 이러한 형태의 몰수를 당했습니다. 이는 매우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영주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반면 아주 많은 토지재산을 축적하여 젠트리층으로 상승한 농민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현상의 결과는 농민의 토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아직 완전한 자본주의적 농업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세기에 요먼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용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먼은 봉건제 후기에 출현한 잉글랜드의 독립자영농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젠트리와 영세농민 사이의 중간에 속하는 계층으로 농민의 상층부에 속합니다. 요먼은 이 영상 시리즈 초반인 14세기에 패스트와 농민 봉기에 의해 야기된 농민의 지위 향상, 소위 농민 해방의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에 농업의 상업화가 진전된 것은 작은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먼들은 비유하자면 물에 빠지거나 혹은 헤엄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며,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보통 헤엄을 치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근면성과 풍부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잉글랜드의 토지 보유의 역사에서 더 전례가 없는 기회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를 견딜 수 있었던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과 더 발전된 시장에서 이윤을 얻을 기회들을 잡았고, 그렇게 얻은 이유는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부추겼습니다. 즉, 이익은 더 많은 이익에 대한 욕망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먼들이 시장을 위한 생산을 더욱 지향하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을 따른다면 요먼들은 자신들의 보유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에 내놓는 생산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노동 생산량을 증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요먼의 능력은 필요한 생산 요소들, 토지, 노동, 자본을 얼마나 수월하게 동원할 수 있는가에, 그리고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위해서는 요먼들의 지대에 대한 전통적인 선치권이 약화될 때, 다시 말해 전통적인 상위 영주들에게 지대가 흡수되도록 하는 권력 구조가 효력을 잃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먼이 각종 의뢰에 대한 지출을 통해 동료들과의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다지는 데 부과된 요구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먼이 그의 잉여를 각종 의뢰에 대한 지출에 바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 잉여 자금은 자신의 경제적 상승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흔히 동시에 진행되는데, 농민들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약화되면 많은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들이 구속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공동체는 부유한 농민들이 불운한 농민들을 밀어내고, 쇠퇴하고 있는 권력 보유자들이 남긴 공백으로 침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16세기에 잉글랜드의 요먼들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요먼들이 이러한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요먼들은 파이의 한 조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잉글랜드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인클로저, 첫째, 목초지를 위한 대토지의 인클로저와 둘째, 더욱 효율적인 경작을 위한 작은 규모의 토지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먼들은 두 번째 인클로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목초지 인클로저와는 다르게 정치적 저항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식량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은 규모의 토지의 통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개량의 일부는 노동 효율성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욱 많은 양의 비료의 투입과 함께 이루어진 조금 더 집약적인 윤작의 이용. 둘째, 개량된 종자들의 활용. 셋째, 황무지의 개간과 목초지의 전환을 통한 총 경작 면적의 증가. 물론 경작지에 더 많은 비료를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은 가축을 길렀기 때문이며, 그로부터 또한 고기, 양모, 그리고 다른 축산물들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수의 가축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비료에 의한 목초지와 초지의 개량, 그리고 사료 공급의 증대와 같은 요인에 힘입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작과 목축의 개량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했고, 각 지역들의 전문화와 상호 의존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인클로저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인클로저가 진행되자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토지에 의존하여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임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농촌 노동자의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540년에서 164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익을 본 영세민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실상 농민을 봉건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바로 그 과정이 또 다른 방식의 농민의 빈곤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빈곤화는 엘리자베스 시대 잉글랜드의 악명 높은 특징이었던 구걸과 유랑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시대에 유랑민이 급증한 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인클로저. 둘째, 튜더 시대의 평화와 이에 따라 귀족들이 유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가신 집단이 해산된 것. 셋째, 수도원의 해산과 이에 따라 자선가로서의 수도원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것. 이에 대해 당대의 통치자들은 유랑자들을 위협적인 세력으로 간주했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1572년, 1597년, 1601년의 빈민법 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당시의 국가기구가 수행하던 역할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째, 일찍이 유럽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회복지 입법이 이때 여러 곳에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변화에 대한 그러한 입법의 관계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경제적 변화로 야기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정치적 반란을 회피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의미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을 구속하는, 심지어 더욱 심하게 구속하는 정치적 안정화의 한 형태였습니다. 새로운 입법은 시장 경제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입법은 물물 교환이나 현물 임금을 제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영국 혁명을 고려할 때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튜더, 스튜어트 왕조가 경제적 변화로 야기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오랫동안 반란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국 혁명은 오히려 튜더, 스튜어트 왕조의 어느 정도의 성공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6세기 잉글랜드 농민들 중 많은 이들이 유랑을 택하거나 농민 반란을 선택했고, 실제로 반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반란은 이전보다 또는 당시의 프랑스와 대륙의 다른 곳보다는 적게 발생했습니다.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유럽 세계경제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동유럽에서는 황금 작물 생산에 대한 요구가 팽창함에 따라 영주들은 노동자들을 다시 토지에 묶어둬야 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유럽 세계경제의 중심부였던 잉글랜드는 목축의 길을 택했고 곡물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유럽의 영주들처럼 영지의 직접 경영을 원하기는커녕 대지주들은 임차인들을 찾아 나섰으며 임차인으로서의 농민보다 자본가적 임차인인 농민이 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일종의 계급 형성기, 다시 말해 자본가적 농업 계급의 형성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토지 통합의 사회적 과정은 좀 더 하위의 구성원까지도 포함한 이 계급 전체의 소득이 상승하는 과정이었던 한편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 계급의 형성이 시작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산 계급의 대부분은 여전히 도시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랑민이 되거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가진 계절적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의 불황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기구는 하나로 응집된 강력하고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상충하는 두 추세 사이에, 즉 새로운 여러 경제적 가능성에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만 적응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상위 신분의 사람들과 경제생활의 완전한 상업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상승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전장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잉글랜드는 유럽 세계경제에서 잉글랜드가 차지한 그 지위 덕분에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거대한 두 군사 강국, 즉 스페인과 프랑스의 투쟁 덕분으로 지나친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잉글랜드는 제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떠맡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는 자유롭게 경제적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국가기구는 해로운 외부 영향력들을 저지할 만큼은 강력했으나 전통주의적 집단들이나 국가 관료제의 새로운 기생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이점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아직 힘이 약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전통주의적 집단이나 새로운 기생자들 가운데 어느 측도 가장 생산적인 세력들이 창출하는 잉여를 완전히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즉 세계경제의 경제적 이익들을 취하면서도 지나치게 위협적인 국가기구의 오류들을 최소화하는 대내적인 상대적 세력 균형을 잉글랜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영국 혁명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잉글랜드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는 영국 혁명이 바로 이때 일어났다는 점과 근대 자본주의 세력들이 분명히 승자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국 혁명이 일어난 이 시기의 문제들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